안녕하세요. 오용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등반이 허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좀 역사적인 관점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외람되지만 5가지 제언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등반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달에 설악산 잦은 바위골에서 무허가 빙벽 등반 중 부상으로 구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즉 공단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잦은 바위골 빙벽을 등반했는데 추락해서 다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중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컨대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는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비난들이 많았고,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등반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왜 등산에서 불법 행위라는 범주는 어떻게 생겨났나, 그리고 암벽, 빙벽 등반가들은 왜 그런 불법을 택하게 되었나,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입니다. 즉 등산은 불법적이다라는 것에는 2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현재 등산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둘째, 암벽, 빙벽 등반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이 2가지 담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담론에 관해서는 일단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떤 집단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집단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산을 다니는 주된 사람들, 세 부류로 봤을 때 등산인들은 일단 보기 좋은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헌장이 만들어지는 1970년대 훨씬 이전 1960년대, 50년대부터 쓰레기라든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시설물, 특히 공단이나 산림청에 설치한 인공 획일적인 계단 등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다른 환경운동가라든가 공단이 인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운동가는 일단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 등산을 포함한 사람의 왕래 모두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인공시설물을 주된 환경 파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이라든가 공장 아니면 도로 건설들을 지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조경학, 지형학, 임학 등 어떤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해서 환경 파괴를 측정을 합니다. 등산로 훼손 정도를 파악한 뒤, 예컨대 계단이나 훼손 정도를 파악한 뒤 노폭이나 노면의 침식 정도를 수치화해서 또 뿌리의 드러남 정도를 수치화해서 그것이 평균 수준 미달이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방식으로 마대를 깐다거나 흙을 덮는다거나 해서, 아니면 계단이나 난간이나 담장을 설치하면 수치화된 지속 가능성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공단, 나아가 환경부가 고려하는 어떤 수치화된,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암벽이나 빙벽 등반도 반환경적이다 하는 담론이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중앙일보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설악산에 당시에 새로 개척된 형제봉 리치라는 루트를 등반하던 도중 그 칼럼 글쓴이가 산양동을 마주치고는 그 산양동에 관해서 쓴 내용, 짧은 칼럼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글에 붙은 부제가 이렇습니다. 새로 개척했다는 암벽 코스 알고 보니 사냥이 다니는 길, 사람 등살에 또 삶 뺏겨 라는 식으로, 즉 암벽 등반이 마치 사냥이나 설악산에 존재하는 자연 동식물의 훼손의, 생태계 훼손의 주범인 듯이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산악인들 중심으로 상당히 거센 비판의 글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냥을 봤을 때 설악산 사냥 개체수의 급감이 주원인은 1960년대 대규모 밀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악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암벽 등반 루트라든가 암벽 등반을 하는 등산인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또 공산의 어떤 등산에 반하는, 등산을 대적하는 토목 개발주의에 따르면
등산은 반자연 반문화 행위로 인식돼서 등산은 등산 대신 탐방, 즉 구경하러 찾아간다라는 식의 탐방이라는 개념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는 개념은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개념에 따르면 예컨대 북한산에서는 수용 인원이 10배를 초과하는 수용 인원이 현재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10배인 6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공 계단을 가설하고 비범적 탐방로를 엄중 감시로 하는 그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그 스스로 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등산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신 하루 수십 명 정도에 다니는 백두대간 비법정 탐방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서 훼손된다라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모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암벽 빙박 등반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은 2000년대에 들어서의 새롭게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199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지리산에 큰 수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때 야영장에서 야영객들이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 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많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었는데 이 공원 내 사망 사고는 공단에 그 이후로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적어도 그 이후로 패소하는 꼭 법정 공방으로 가지 않더라도 공단은 그 공원 내 탐방객의 사망의 과실이 공단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수세적인 위치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바로 이듬해인 1999년 월악산 신선폭에서 빙벽 등반 도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월악산 국립공원 측은 신선폭을 바로 폐쇄했고요. 이것이 국립공원 최초의 기술 등반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으로는 2001년 장군봉에서 사망사고가 있은 이후 바로 장군봉을 폐쇄하는 사건이 암벽 등반의 최초로 이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때는 환경과 안전 두 가지 개념인데 환경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 공단의 방침으로 그리고 전체 정부 행정 체계에서 들어서게 됩니다. 예컨대 지리산이나 설악산 골짜기마다 기지국을 가설을 핸드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기지국을 가설하게 되는데요. 환경단체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지국을 가설하지 말라는 반대가요. 하지만 그 핸드폰 통화 불능으로 인해서 조난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덧붙임으로써 그런 건설 계획이 승인을 받는 그런 행정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즉 환경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그런 정부 기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숨 자체가 인간의 목숨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또 관료적 차원에서 목숨은 수호할 책무가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단 밖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구역 관할 밖에서는 산에서 등반하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할 책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단 자체에는 법규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목숨이라는 것이 소중함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리적 차원에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구조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모든 구조 활동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구조대도 이제 구조 실적 자체가 중요해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산 입구에 가면은 소방대가 찾아와서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서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상황까지 웃지 못할 총극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피구조자, 구조 신고자의 문제로 전적으로 잘못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자기 책임의 원리가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산악 환경에 구현되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암벽 등반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렇도록 등산을 혐오하면서도 방문객 수 증가를 원하는 까닭, 방문객 수가 높은 것을 공단은 항상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런 어떤 모순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국가 식민정부를 포함해서 조선 총독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부까지 국가의 산인식은 산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하자원, 산림자원, 관광자원, 금융자원의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어떤 그런 자원의 측면의 관점에서 인식해서 산지형 국립공원은 특히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처음 국립공원이 대한민국에 도입될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는 애국심을 제고하고 또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했고요. 나아가서 이제 80년대 본격적인 개발의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국립공원 밖에 혹은 내부에 아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속초의 대규모 콘도미니엄 개발이라든가 90년대 덕유산의 무주 리조트 스키장 건설, 또 공단은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자연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여기서 케이블카가 자연보호를 위하는지 안 위하는지 그것은 쟁점이 아니라 공단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관광 자원을 중시한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립공원마다 대규모 진입도로 공사가 지난 20, 30년 동안 있어 왔고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제 식민지기에는 과거 유산이었던 개념이, 선비가 유람하는 그런 산을 올라갔던 개념이 등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는 어떤 등산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그 중요한 계기는 건강하고 유순한 피식민 노동자 양성이라는 개념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 국내 최초의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북한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인 또 제조 일본인 재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금운동을 주도해서 대대적인 공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북한산은 경성의 대공원이다 라는 말까지 유행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등산 장려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 등산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체육학자라든가 생리학자, 심리학자들이 그런 결과물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성장주의, 발전주의를 돕는 어떤 저렴한 자연 관념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의 효용을 부각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 동시에 1980년대 초중반에는 휴양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경학자들이 일본에서 그 개념, 그 방법론을 들여와서 이게 국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하면서 등산의 회귀화,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을 정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로 인식해서 탐방객 수를 증시하는 중시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때 공단도 마찬가지로 탐방객 수가 공단의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이럴 때 암벽등반가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아주 독특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특혜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단의 통제 및 산악계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가 심해집니다. 90년대 전후로요. 그러면서 국립공원 운영에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등산인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등산 및 등반객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벌어지면서 미국 국립공원 관리인처럼, 레인저처럼 국내에도 국립공원 관리인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이 경찰청장 출신 김세옥 씨가 1999년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3년 동안 임기 당시에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통제가 있었습니다. 헬기 공중 순찰, 인화물질 소지 금지, 동계 장비 미착용자 입산을 통제하는 등 이런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통제가 있었는데요. 과연 미국 국립공원 레인저들은 왜 이렇게 강도 높은 통제를 하느냐?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국립공원 레인저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이유는 일단 국립공원이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렇게 미국에서 1870년대부터 생겨났는데요. 이때 왜 생겨났냐? 유럽에는 아주 고건축물, 미술 작품,
음악 작품 이런 어떤 그 각국의 애국주의를 사람들한테 관심을 쏟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미국이 택한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살고 있던 수백 수천 명의 미국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해서 미 육군이 처음에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육군은 동시에 이 미국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주 이 무주공산이다 해서 불법적으로 벌목을 일삼던 불법 벌목꾼들도 또 통제하기 위해서 이 미 육군이 이거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즉 말하자면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쌍날의 침탈의 현장이 바로 미국 그 상징이 미국 레인저들의 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총기를 국립공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오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마치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를 스스로 침탈하고 스스로 빼앗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과연 그 사람들은 왜 불법을 하게 되었는가? 왜 불법적이면서도 그 등산을 하게 되었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성과주의, 노동착취, 사상검열, 이 모유 개인화가 20세기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짓는 어두운 그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산이 맡은 어떤 탈출구 역할은 정부 정책 기조에서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 통제가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산악인들은 수많은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산불 방지 입산 통제가 아마 산에 관한 입산 통제의 최초로 보이는데요. 1973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해마다 들쭉날쭉했고 기준이 없고 또 오히려 입장료를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예전에 공단에서 입장료를 받을 때는 입장료 받는 산은 개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90년부터 취사 야영 금지가 있었는데 산악훈련만은 예외로 했다지만은 하지만 무엇이 합당한 산악훈련인지는 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91년부터는 야간 산행을 금지했는데 야간에 과연 왜 통제를 하느냐? 공단은 자연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근거를 대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전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런 근거들은 박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이고 비상식적인 공단의 통제주의와 또 그 당시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공단의 이사장급이나 임원진들은 아주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임원진들을 맡았습니다. 군 장성들, 건설업계 행정가들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산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악계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부의 개발이나 통제에 대해서 1984년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984년에 도봉산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산악인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어쨌든 그것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또 1987년에 북한산 20일 야영장에서 화장실 신축 계획이 도봉구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학연맹이라든가 여러 산악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신축하는 그 장소가 그 야영장 샘터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샘터 오염이 눈에 봐도 뻔한데도 그 화장실 신축한다는 비판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 북한산 등반 허가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도입한다고 공단 측이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산악인들이 단체로 항의 방문을 하고 항의 플래카드를 도봉산 선입봉과 북한산 인수봉에 설치가 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철회를 이끌어냈고 50대 50의 동수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은 아니고 2015년 북한산 20일 야영장 폐쇄를 한다는 으름장에 또 협상을 나서서 중도적인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2017년 북한산 백운산장 공단 귀속에 관해서 이것은 아마 국내 국립공원 관련 산악인들이 벌인 최초의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진전, 추모제, 각종 집회를 벌여서 물론 백운산장은 공단에 귀속이 되었지만 그런 산악인들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설악산 중청산장 폐쇄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시연맹이 주도하여서 각종 산악 단체들이 합심하여서 공단 해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고 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전국 국립공원 암장 신고제가
도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계도 기간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단 규제에 대한 산학계의 주요 대응 패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이 규제를 갑작스럽게 예고를 합니다. 대개 신규 임직원 발령 직후, 공단 이사장, 신규 이사장이 발령된 직후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규제가 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산학인들 사이에서 여론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고 대개 또 나서는 3개 단체, 대산련, 서울시 연맹, 또 한국산학회가 함께 항의 방문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주요 대응 패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게 된 이유를 보면 일단 산학인 단체들은 등반의 위험은 상존하다는 점을 공단 측에 인식을 시킵니다. 공단은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로 볼 때는요 이런 점을 인식시킵니다. 특히 공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대표해서 약속을 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또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 야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학계가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요. 또 안전 문제는 대책을 수립해서 구조대라든가 이런 동시에 나서서 공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요. 특히 해빙기나 조류 산란기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암장 출입 금지에 우리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의 태도를 보여옴으로써 성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찬성론도 산학인들 사이에선 있었습니다. 등반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렸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백두대간은 가이드 동행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등산 문화를 후진과 우월로 평가하는 공단의 환경 혹은 그 안전 인식이 아주 많이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연맹체들이 그런 규제에 대해서 미미한 반응을 보일 때, 또 한편으로 등반가가 과도한 권리의식에 있을 때 등반이 불법적으로 등반하는 것이 이제 음성화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의 각종 빙벽 등반인데요. 여전히 빙벽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들이 상당히 산악인들이 볼 때는 많지만, 예를 들어서 산악인들이 볼 때는 빙벽이 얼음이 잘 매달려 있는데 공단에서는 붕괴 위험 때문에 이거 폐쇄한다. 하지만 산악인들이 볼 때는 전혀 폐쇄할 것 같지 않고 실제로 폐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음성화된 불법 등반이 갖는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는 기술 등반 활동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음성화됨으로써 축소되는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악계 자체의 변화도 봐야 됩니다. 안전의 과도한 방조는 산악계 자체 내에서도 변화된 모습,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산악인들 사이에 안전 등반 하세요가 일상적인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기존 루트의 리볼팅이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요. 등반 안전 확대를 통한 그 리볼팅에 대해서 등반 안전을 확대함으로써 초보자들이 접근성을 넓힘으로써 등반의 저변을 넓힌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공단의 탐방객 수를 넓힘으로써 실적을 입증한다는 실적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2년 또 특히 설악산 울산한 비너스길에 리볼팅 초등 당시 비너스길은 초등 당시 볼트가 7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 당시에는 총 50개로 늘어났는데 이때 산악인들 몇 명이 가서 그 볼트를 총 11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험심을 살아있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보시면 50개를 다시 7개로 줄인 것이 아니라 39개로 줄였습니다. 즉 모험심의 정도가 7개에서 39개로 이렇게 축소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요. 2000년대 이후 출간한 등산 교재를 보면 단독 등반, 특히 프리솔로에 대한 언급은 분야가 없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위험을 곤란으로 바꾸는 자기 책임의 원리 자체가 산악계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소멸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산악계 공동체의 변화도 보겠습니다. 시민적 역량, 시민 역량도 감퇴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암벽 등반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젊은 층,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별 갤러리 게시판이 있는데 그걸 갤러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암벽 등반 주제 게시판을, 암벽 등반 갤러리가 있고 하루에도 수백 건의 게시물이 게재되면서 많은,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주로 참가하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노백인 우주선 등반한 것에 대해서 불법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백인 우주선이란 말은 몇 년 전에 산악인 정승권 씨께서 노적봉, 백운대, 인수봉, 우이암, 주봉, 선인봉을 연이어 등반하는 어떤 등반 프로젝트입니다. 이 등반 프로젝트를 2022년에 20대 청년 2명이서 등반을 해고서 한 뒤에 그 등반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등반을 다 하느라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암벽등반 갤러리 사람들도 말하자면 등반 공동체, 등반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간에 등반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라는 것을 성토하는 내용입니다. 즉 경쟁에 민감한 MZ세대 혹은 그 이후 세대의 기계적 공정관념을 이 등반에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어떤 독자적 문화, 산악계의 독자적인 문화를 특혜라며 비판하는 것이 산악계 내에서도 이런 산악계 내 특정 부류에서는 그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공론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월간산 잡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평이나 논단 기사, 기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각종 교수라든가 어떤 산악인들이 나와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자기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비평 기사가 1990년대까지 많았다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경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것은 다른 잡지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요. 대한산악연맹의 대표성 상실, 너무도 아쉬운 현실입니다. 국위선양을 위주로 하는 대한산악연맹의 모습입니다. 90년대에는 히말라야 고봉 등정에 치중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 스포츠 클라이밍 올림픽 메달에 집중을 합니다. 행사 실적주의에만 집중을 하고요. 참가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이런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현상들이나 암장 폐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공단과 산림청이 즉 관이 주도하고 민이 축소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산학교 설립을 산림청은 이제 여러 곳에 지금 설립하고 있죠. 그리고 각종 자격증 제도가 최근 몇 년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등반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년간 현장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암장, 공단 내 산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려면 비상연락망을 최소 2개 이상 성명과 전화번호를 넣고 출입 경로와 하산 경로를 넣고 등반 루트가 어딘지도 넣고 동반자 인원 그리고 또 그 장비, 소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원론적인 차원의 제언 5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권, 이 액세스 이슈라고, 액세스 문제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이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등산과 어떤 접근권 문제는 전 세계에서 다 있는 현상입니다. 산은 공공의 공간입니다. 제1원칙은 산은 공공의 것이지 산악인의 것이 아닙니다. 산은 공공의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2001년 인수봉 폐쇄 위기로부터 대화 통한 협의로 성과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산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리의식을 버리고 공단을 파트너로,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지만 불법이라도 꼭 등반을 해야겠다면 이 3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제 개인적만이 아니라 대사회적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그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되고, 세 번째, 등반 합법화를 위해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접근, 자원보건법 개정인데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 그리고 추가로 하나 신규 제한까지 본다면,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제28조 3항인데요. 야간 등반은 안전치 못하고 생태계에 해롭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박약하고요. 단독 등반이나 장비 없는 등반은 위험함으로 금지한다. 이것도 역시 그것이 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근거가 박약합니다.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분쟁 지역도 아닌데 안전 확보가 이동의 자유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27조 1항은 자연공원 형상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컨대 볼트 설치는 공원 형상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국립공원은 볼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공단에서도 지금 설악산 공단에서는 예컨대 루트 보수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등산로 신규 개설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나아가서 신규 제한을 한다는데 등반이나 등산을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문화행위, 민속행위로 우리가 인정하려는 노력을 펼칠 때 예컨대 백운산장처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암벽 등반을 공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봅니다. 세 번째, 등산의 공익적 가치 인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김영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에게 산을 제한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산 입구에서 피켓 들고 자연보호를 외치는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과 생명을 투자해 어렵게 다녀온 등반이므로 자신들의 기록을 충실히 남겨 산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축적시켜야 한다. 즉 독일,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는 산장이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암벽 등반이 공원 내 인정받은 문화행위고 등반용 볼트는 공원시설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알피니즘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즉 산지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산의 수호자 역할, 산장지기라든가 암장 정화운동 등을 실제로 우리 산악인들이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산을 무대로 한 고유의 문화, 산악문화, 산악계의 문화, 이것이 산악계 공동체의 문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특수성, 아주 인정받을 만한 그런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인정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산악계 배타성을 개설하는 것, 산악계의 만성적인 배타성과 과도한 권리의식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산악회를 배척했고 80년대 이후로는 스포츠 클라이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등반가들을 2000년대 넘어서는 배척했고 인터넷 산악회들을 아주 병적인 집단으로 배척했습니다. 현재는 크루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배척하면서 스스로 소멸하는 것 아닌가. 산악계 내 억압적인 소통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컨대 1999년부터 아마도 2006년경까지 활발했던 히말라야 게시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아주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산악계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서로 받아주지 못한다를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성할 문제가라고 보겠습니다. 즉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원론적인 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수호하고 있는가. 등산학교, 여기에 많은 관계자분들 계실 텐데요. 등산학교 교육에서, 또 등산교재 편찬에서, 등반사고 대응에서, 또 각자의 등반에서 과연 등반 중에 중요한 결정을 각자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 내리게 하고 있는가, 자기는 내리고 있는가, 또 등반으로 인한 결과에 내가 스스로 전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장려하고 있는가, 또 타인의 등반에 대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또 그걸 권장하고 있는가, 우리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